자, 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조사의 유형,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 기본 두 문제 나옵니다. 기본 두 문제. 자, 사회조사라고 할 때는 물론 당연히 사회복지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회조사 또는 사회복지조사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또 시간적 기준에 의해서, 또는 뭐 성격에 따라서 뭐 등등 다양하게 나눠봅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에는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기준으로 보면 기술적 조사, 조사를 또 연구, 영어 번역을 스터디라는 말을 연구를 조사라고 쓰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가 나와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영어 번역을 어떤 사람은 조사, 어떤 사람은 연구, 뭐 영어로 쓸 때 스터디 또는 리서치 이런 말들을 그냥 혼용하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적, 근데 이 기술적 한자, 기술은 테크니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다. 기술적, 서술적 조사라고 합니다. 테크니컬이 아니면 기술과정, 기계를 잘 다루는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써내려가는, 있는 그대로.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 느낌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가 있고, 그리고 설명적 조사가 있습니다. 설명적 조사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탐색적 조사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는 문장을 길게 읽어는 보겠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한다면 기술적 조사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사나 실태 조사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사, 실태조사. 보통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은 실태조사, 일반적으로 뭐 자살자 실태조사, 아동 종합 실태조사 이런 것이 아니고선 일반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하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유조사도 역시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가족 수가 몇 명이세요? 누구누구 사세요? 아들, 자녀분들은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기술적 조사입니다. 기술적 조사. 이 기술적 조사는 상관관계, 연구는 하지만 그러나 인과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종래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 조사 방법에서 상관도, 변산도, 중앙집중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이제 오늘 다룰 겁니다. 교재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다룰 겁니다. 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인과관계는 시간적 선후가 있죠. 물론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서 돌아오는 이런 원인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이 인생사는 과거에 무엇 때문에,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다 해서 원인 결과가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따라오게, 상관관계는 어느 것의 선후가 아니라 갑과 을이, 갑이 선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갑은 이런 영향을 을에게 미쳤고 을은 갑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성을 밝히는 것은 상호관계죠. 상호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적 선후성이나 갑과 을,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저쪽은 저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 결과를 따지지 않는 것. 상호관계성을 하는 것은 상관관계. 시간적 선도를 가지고 원인 결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과관계. 여기 기술적 관계는 상관관계는 밝혀주지만 원인 결과 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연구가 맞으면 시간에 따른 종단 연구나 또는 흉단 연구가 바로 이 기술적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써주기만 하는 조사죠. 있는 그대로를. 저도 숙제가 저도 숙제가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꼭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래서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 못하는 것이 애비도 그러면서 애 보고 꼭 먼저 숙제 보고 하고 놀으라니까 이 말을 제가 못하고 꼭 가서 해야지 해놓고는 먼저 술집부터 가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먼저 복지스러워야 되니까 제가 비복지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설명적 조사는 있는 그대로에다가 플러스 있는 그대로에다가 인과관계 규명을 한다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미래 예측까지도.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피곤하신 것이 뭐 때문에 피곤하실까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인과관계를 지금 여쭤봤는데 어제 잠을 못 들었어요 라고 해서 잠만 설명하지만 잠을 못 듣는데 어제 야식을 해서 아니면 어제 좀 더워서 어제 좀 열받는 일이 있어서 아니면 추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변수가 인식했던 안 했던 간에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해서 어제 깊은 잠을 못 들게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무엇 때문에라고 그중에 어느 한두 개를 딱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들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 연구자의 주관, 다른 사람은 그 두 가지 뺀 다른 것 때문에 잠을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 소견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나의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다를 거잖아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라고는 그 사람은 주관적 소견이 있을 뿐이에요. 때문에 여기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은 가미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원인 결과를 규명한 이것을 진단적 연구라고 합니다. 진단적 연구. 위해를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적 연구라고 합니다. 예측적 연구. 선생님들의 60대 한 65세 이후가 되어서 선생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선생님들은 조직의 생활을 했다면 조직에서 벗어나 있는 삶은 홀가분한 것 같지만 사시다 보니까 그건 또 아니지요. 그때 분명히 선생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1차 목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그 소중한 이런 배려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위법탈법을 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개인적 입장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여건을 지금 갖춰가시는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요즘 가장 시설이 늘어난 것이 노인 요양시설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이렇다는데 내가 차릴 수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다 어린 것부터 나이 드심까지 사회복지사가 널려 있는 것 같지만은 멍석을 깔아줘도 못 노는 사람이 있고 멍석이 없어도 널뛰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자격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시설 설치, 설립에 대한 이런 그 법규도 좀 보시고 이렇게 조용히 소리 소문 안 나게 업무 보시면서 그 업무 내용 자체가 선생님들의 그야말로 미래의 사업 설계도안이 될 거예요. 이런 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이 중에 분명히 여기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큰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학교 설립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이 내가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강기갑 씨를 보세요. 강기갑 씨 아십니까? 저쪽 경남의 그 국회의원이었던 통진당 소속의 그다음 무슨 당이 민노당 여기 대방동에 통진당이었었고 그 민노당 국회의원 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1인 2표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1인 1표는 후보자에게 받는 것이고 한 표는 정부 명단 정당에서 만든 명부에다가 추첨하는 내년에 여러분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이 민노당의 득표율이 전국에서
통해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배출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전국구 의원이 10석인가가 이렇게 배출됐지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한참 치열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후보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후순위였어요. 그런 것처럼 미래는. 근데 그분이 가서 민노당 의원으로서 2선을 하면서 많은 활동, 나는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내세우고 투쟁을 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민노당 아주 소수 정당 이런 데서 언제나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많은 투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것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었겠어요? 그분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성실한 영세 서민이자 말하자면 농민이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선생님, 나야 그냥 여전히 마치 아이들 젊으신 분들이 막 중년인 것처럼 무게 턱 잡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미래는 여기에 분명히 국회의원이 나올 것이고 사업가가 나올 것이고 학교 설립자가 나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연구, 또 사업가 선생님들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설명적 조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전 예비 조사예요.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사전 예비 조사. 조사 대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알아보는 사전 예비 조사로서 전혀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를 하는 걸 가지고 하는 특례 연구,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한 사례를 가지고 접근해보는 특례 연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접근 방향이나 접근 방법을 물어보는 전문가 연구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 고증을 통해서 알아보는 문헌 연구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사전에 시행하는 사전 예비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탐색적 조사. 자, 이런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비교 쓸 겁니다.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는 어떠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실태 조사입니다. 사건의 실태 조사.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시간에 걸친 시간 또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걸쳐서 나타난 사건의 변화를 조사를 말합니다. 사건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되겠어요. 제가 어머니 어제 보면서 어머니 그 사진에 6살 딸이 6살 때 그 사진을 잊어버렸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무용을 하던 이 사진을 봤어요. 이게 제 아내하고 완전 저희 어머니하고 제 그 장인하고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5명이 그 학교 학예위에서 무용을 할 때 뭐 세라복, 뭐 일본 해군복을 입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할 때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이제 춤을 출 때 있던 그 사진이, 그 사진을 보니까 제 큰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기 때는 모르고 사람들이
뭐 누구 닮았니 어쩌고 그 말은 또 어떤 사람들은 둘째를 또는 첫째를 나 닮았다 안 사람 닮았다 그러는데 결국에 첫째를 나 닮았다고 나도 어머니하고 얼굴이 같다는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내 애를 생각하면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변했을까? 아기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우리부리 큰 놈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우리부리더니 어느새 어머니처럼 이렇게 가르머니 얼굴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맞아 이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짧으면 몇 분 길게는 몇십 년 몇백 년 지금 벌써 우리 북극의 연구와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던 선배 학자들은 다 죽고 한 3대 4대가 내렸겠지요. 북극해가 이 온난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연구해가고 생물대는 어떻게 바뀌었고 수온은 어떻게 바뀌고 바람은 어떻게 이것이 지금 100여 년 이상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연구를 종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횡단적 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정태적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측정을 통해서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반복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다이나믹한 동태적 조사라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적 조사, 어떤 시점에 발생한 이런 그 횡단적 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의 시간을 가려고 한다면 기술적 조사, 있는 그대로를 하는 거니까 다 양자가 기술적 조사지만 횡단적 조사는 한 번 측정을 하기 때문에 표본을 넣는다면 표본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 수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 믿음이 간다. 근데 종단적 조사는 조금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몇십 분이지만 길게는 그야말로 100년, 200년 이렇게 쭉 가는 세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표본수가 상실되거나 이탈될 수도 있어 가능한 한 표본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좀 더 심화학습으로 종단적 조사의 유형을 보겠어요. 횡단적 조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 혼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요즘 건강 상태가 어떻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 시점에 있어서 어떤 상태를 가지고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나의 꿈이 어떻게 바뀌었지? 직업에 대한 보호비, 여기 직업 상담사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업 상담사 하십니까? 직업 상담사? 직업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직업 호흡, 고트프레 스승이라는 사람, 우리 가문은 아니, 같은 곳은 아닌데, 직업 호흡은 처음에는 힘의 크기를 지향하는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린애들은 삐뽀차, 막 불자동차, 뭐 포크레인, 아니면 레미콘, 막 이런 차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그 힘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성 발달도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직업에 대한 꿈도 힘센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직업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성역할 지향으로 바뀝니다. 여자애들은 갑자기 공주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치마를 입고 다니겠다라고 막 떼를 쓰고 어느 순간에 같은 쌍둥이면서도 막 저는 지 엄마 화장품을 다 바꾸는데 사는 놈은 가서 열심히 병짝에다가 낙서를 넣고 있고 계집애는 막 얼굴에 낙서를 넣고 있고 전혀도 누가 너는 이렇게 놀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성역할 중심으로 직업의 꿈을 가는 나는 공주님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 전 그 10분 사이로 태어난 쌍둥이가 조카로 있어서 이걸 때 보면은 그 참 희한할 정도로
장난감 가게를 가면 다다다닥 뛰어가는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 그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세뇌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로 너는 건판사 돼야 돼, 너는 뭐 돼야 돼, 이런 왜 돼야 되는지는 모르고 멋져서 그것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냥 세뇌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로, 그러다가 이렇게 성년이 되어서는 나의 내적 고유한 자아 중심으로 직업을 찾아보는 단계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이렇게 또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용으로 본다면 이 종단적 조사의 연구에는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빼놨죠. 패널 조사가 있고 코호트 조사, 패널 조사가 있고 트렌드 조사가 있고 그리고 코호트 스터디에서 동년배 조사가 있습니다. 패널 연구, 패널 스터디, 패널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패널 연구가 있고 트렌드 스터디, 트렌드 연구가 있고 코호트 스터디, 동년배 연구가 있습니다. 이 패널 연구를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패널 연구는 동일 목적을 동일 대상에게 반복 측정을 함으로써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동일 목적을 동일 대상에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 측정을 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인데 동일 목적을 서로 다른 대상에게, 상이한 대상에게, 서로 다른, 이렇게 상이 한자를 썼으니까 상이한 서로 다른 대상을 가지고 추적조사, 맞으면 추적조사니까 추적조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코호트 스터디, 이 트렌드 스터디는 추이조사 또는 경향조사 이렇게 하고, 그에 비해서 코호트 스터디는 동년배 조사라고도 합니다. 동년배 조사. 코호트 스터디는 특정 세대의 변화를 불특정 대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5년 대학 신입생, 2015년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 연구. 2015년 대학 신입생 40만 중에 이 중에 한 1000명 뽑아가지고 2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그 1000명을 가지고 2017년, 2019년, 2021년, 2080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20대를 전후한 2015년 대학 신입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가면서 어떠한 성의식 변화 의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쭉 조사, 동일 목적, 성의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표본으로 뽑힌 1000명 동일 대상을 가지고 계속 반복 측정을 통해서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패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트렌드 스터디는 2015년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성의식 변화 연구. 2015년 대학 신입생 중에 표본 1000명 뽑아서 어떠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2016년에도 대학 신입생 1000명 뽑아서 2025년에도 대학 신입생 1000명 뽑아서 2088년에도 대학 신입생 1000명 뽑아서 어떤 성의식을 가졌는지를 쭉 정리해 보면서 매년 대학 신입생들이 이렇게 바꿔지는데 어떠한 성의식을 갖는지를 이게 하는 것은 그래서 동일 목적 성의식 연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새로운 신입생이니까 상이한 대상을 가지고 추적 조사하는 이런 것은 트렌드 스터디, 추이 조사, 경향 조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코트 스터디 뭐 이거 문장으로 같이 쓰셨으니까 보시면서 여기 본다면 여기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 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은 코호트 스터디 동년배 조사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김근태라고 하십니까? 김근태. 또 그런가 하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었다가 다 이거 김근태, 이철, 또 이해찬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구로에서 이렇게 인보운동을 했던 소위 급진좌파. 오늘날에 보면 엄청난 친북 세력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는 386 세대라고 부르는데 386 세대의 대북관 변화 연구 또는 X세대의 국가 간 변화 연구. 그래서 386 세대 뭐 연령층으로 좀 더 자세하게 몇 살에서 몇 살, 아니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의 출생자를 가지고 한 2,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 중에 그 또래들만 전화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 또래만 가지고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해서 어떻게 대북관이 변해갔으며 아니면 어떻게 국가관이 변해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코호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너비가 한지에 먹물을 떨어뜨린 것처럼 번져있는 그 애매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를 하더니 요즘은 이쪽이 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출제 범위로 그래서 정리를 해요. 자, 먼저 우리가 교재를 좀 보시고 또 보겠습니다. 거기 선생님들 뭐 더 많이 정리를 해서 기술적 조사, 디스크립티브에서 뭐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순 통계적인 것에 대한 조사로 발생 빈도나 비율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 이런 문장을 오히려 제가 판서해 드린 것이 더 이해는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점거하시고 설명적 조사는 한 현상과 다른 현상과의 관계 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과 설명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 시험용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넣어놨습니다. 이해는 이제 가실 거예요. 저기 앞줄이 나오면 한 현상과 다른 현상과의 관계도 이때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것도 역시 인과관계지요. 때문에 첫 줄에 있는 것은 말을 이렇게 길게 그 출제 요인이 섰지만 결국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또는 정립하는 것과 설명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찾아내는 유레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진단적 연구와 예측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었죠.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탐색적 연구 두째 줄부터 먼저 보시면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째 줄 끝에 사전 지식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예비조사,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는데 예비조사에서 대략 뭔가를
아니 뭔가를보다는 뭔가라도 알고 싶어서 하는 사전 예비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고 합니다.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단서를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사의 시간적 연구에 따라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가 있는데, 횡단적 조사는 일정 시점, 핵심은 그 시점이죠. 시점, 포인트. 어떤. 그래서 12월 19일 10시 30분에 대방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버스와 트럭의 추돌 사고가 있었다. 거기까지. 그래서 양쪽 운전사가 둘 다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특정 시점의 사건에 대한 상태조사, 실태조사를 횡단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종단적 조사는 시간이죠. 핵심이 시간이죠.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럼2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을 해서 조사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거기에는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 정리를 했습니다. 패널 스터디, 동일 주제와 동일 응답자, 동일 주제를 가지고 동일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해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패널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자녀분들의 변화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자녀분들 변화. 그다음에 추이조사. 동일 주제로 반복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패널 스터디와 같지만 문제는 응답자가 매 조사 시점마다 다르다는 거죠. 상이한 대상을 가지고 추적조사에서 알아보는 것으로 경향조사, 추이조사 또는 추세조사 이렇게도 씁니다. 노트는 추이조사라고 썼습니다만, 다음에 코호트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호트 스터디, 동년배 조사라고 하는데, 특정 세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동일 목적을 가지고 특정 세대, 좀 딱 찍은 특정 세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에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코호트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동시집단 연구라고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겨냥을 하기에는 역시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가 A급, 가장 A급이고 저쪽 위에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가 그다음에 두 번째 B급,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두 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너무 그냥 어쨌든 양은 넣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의 속성을, 좀 더 직설적으로는 조사의 결과를 수치로 표현하는 연구를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이 양적 연구는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을 하는 걸로써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하고, 당연히 조사 결과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역법을 사용하고 논리 실증주의의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지어도 되겠지요? 세 번째 보시면 거기 박스에 자료 수집의 성격을 가지고 또는 자료 정리,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양적 조사와 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정리를 보면 양적 조사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계량화합니다. 수량화하는 거죠. 계량화, 수치화하는 거예요. 또는 수치화하는 또는 수치화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는 양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계량화가 불가능하지요.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보통 서술적 표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분석, 해석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질적 조사라고 합니다. 이 양적 조사는 거기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사 내용이라면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질적 조사는 정형화된 또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의 존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행정론에서 아마 선생님들 배우셨겠지만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질적 조사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조사는 조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일반화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도 명제로 합니다. 연구 결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냥 전제로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명제로 합니다. 명제로.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일반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일반화 가능성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제가 명제라고 하는 거, 명제는 뭐냐면, 뭐 철학 시간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명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것처럼 모든 진위, 또는 뭐 청탁, 또는 뭐, 정오, 옳다, 그르다 등이 명확하게 표현된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딱딱 떨어지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딱딱 떨어지는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사용을 합니다. 연역법. 양적 조사는 연역법은 뭐야? 사람은 죽는다. 명제를 만들어 놓고 A도 사람이다, B도 사람이다, C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제,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그 큰 틀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검증해가는 것이 말하자면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또 일반화되는 명제를 제시하고 하나하나를 검증해가는 방법을 씁니다. 연역법을 쓰는데 질적 조사는 연구 대상마다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귀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귀납법은 뭐야? 구체적인 사례 하나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공통된 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된 사항에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거든요. 각기 다른 것, 귀납법.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조사는 논리적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논리실증주의. 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사과를 보더라도 아침에 보는 사과, 점심때 보는 사과, 자기 전에 보는 사과, 안방에서 보는 사과, 그 식판에 위에 올릴 때의 사과를 보는 해석은 다 다르다. 같은 사람이 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해석은 다르다. 해석적 접근을 합니다. 논리실증주의는
논리실증주의는 절대적 진리관이죠. 절대론적 입장이에요. 굳이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봐도 객관성, 아까 우리가 과학적 조사에 나온 것처럼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이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는 상대론의 입장이에요. 사람마다 연구자마다 각각 달라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적 조사는 이것은 의부자 관점이라고 합니다. 양적 조사 또는 양적 연구가 맞았어 틀렸어, 이 연구가 맞은 연구야 틀린 연구야는 연구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부자가 평가를 합니다. 의부자 관점. 왜냐하면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부자가 정형화된 척도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부자 관점을 에틱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에틱적 접근이라고. 연구자 쓰니까 이렇게 써드린 에틱. 이라고 하는 접두어 생각나시죠? 아웃이란 접두어니까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고, 에틱적 접근.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내부자 관점. 다시 말해서 이 연구가 맞았냐 틀리냐는 연구를 한 이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연구를 한. 그래서 이것은 임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임익적 접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도 뭐 많은 비교점이 있잖아. 너무 많이 알면 이제 시비 가기 싫으니까. 뭐 이런 단어는 좀, 여기 에틱이나 임익이라는 단어만 좀 생소하시지, 다른 단어들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 3페이지를 보시면 양적 조사. 그래서 조사 대상을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형화된 척도를 사용하느냐, 연구자 저마다의 준거틀로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일반화를 전제하느냐, 일반화를 부정하느냐.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또는 논리실증주의냐, 해석학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이냐, 상대론적 진리관이냐. 자, 이런 것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박스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재나 박스로 나와 있는 이 비교표는 쉽게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간에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손맛으로 한번 적어보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보기는 깔끔한데 자꾸 와닿지를 않아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적 연구의 두 번째 보시면 에틱적 접근이 나와 있죠. 그냥 한글로 에틱적 접근. 에틱적 접근을 밑에서 둘째 줄로 보면 의부자 관점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스.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에틱 접근,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의부자 관점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박스에. 질적 연구는 임익적 접근 해놓고 밑에도 둘째 줄에 내부자 관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주의, 해석학, 현상학 이런 말도 쭉 적었으니까 보시고, 너무 그냥 지금 보지 마, 이런 그 박스로 나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살찌우시는 걸로 해야지, 지금 알려고 오시면은 조카들 이름 생각 안 나거든요. 추석 때 뭔가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그거 안 불러주면 또 서운하고. 자, 요즘에는 양적 연구는 정형화된 그런 거니까 그 질적 연구, 해석주의적 접근에서 질적 연구의 특징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만큼이나 인간을 대상으로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정형화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에 정형화된 그 범주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업된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 범주에서 한 단계 더 업되어 가려고 하는, 지금 이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답을 보실 거예요. 답을. 여기 교육이 바로 이제 인적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을 인적 자본으로 투자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유일무이한 탑 클래스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 1866년에 병인양요나 1871년 신민양요 때 프랑스나 미국 애들이 와서도 언제나 그 절망적으로 쓴 일기가 보면은 집은 기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찢어지는 집에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보이는 무너져가는 토담집에도 책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강화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왜냐하면 강화도는 왕실에 아니면 권부와 최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귀양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삶의 수준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걸 보고 그 당시에도 뭐 프랑스나 미국 다 우리가 똑같은 거의 문맹률 8, 90%를 갖는 거였기 때문에 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걔들도 우리도 똑같이 굉장히 선호하는 정의로운 이런 과정인데 세상에 찢어지는 무너지는 집에도 책은 놓여 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교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인적 자본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적 자본은 미래에 보다 큰 수입, 지금보다 보다 큰 수입을 위해서 미래의 보다 큰 수입을 위해 줄바꿔서 투자한 결과로 쌓인 생산 자본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하시면서도 내가 1급은 따도 뭐 안 따도 좋지만 뭐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시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백지 땅보다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쌓여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내공이 지금 선생님들 보면 눈 감고도 업무도 처리하면서 세상을 어느 정도 관상도 보시지요. 타로 안 봐도 관상도 보시죠. 그럴 나이가. 더욱이나 자식 관상은 부모만큼 잘 본 사람 없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딱 데려오면 딱 벌써 관상 궁합까지 딱 보잖아요. 맞다 안 맞다 딱. 그게 바로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소리 소문 안 나게 본인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했지만 이렇게 쌓인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내공을 만들어가고 나중에 뭘 만들어줘? 보다 큰 수익.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복위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미래의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과정이죠. 우리의 사회복지 실전이라는 것은 현실화를 도모하는 과정. 가능한 한 발등에 불 떨어진 필요지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은 결국에 인류의 역사에서는 실패 작품이었잖아요. 배고프다고 그 자리에 빵이나 버주는 소모적 복지는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고프게 죽기 직전의 상태에도 살려고 아둥바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둥바둥 하면서까지도 그 굶어 죽기 직전에도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겠다. 사유적 투자, 적극적 투자, 생산적 복지 이런 단어로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말을 일과 연계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근로 연계 복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적 자본은 그 당사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때려가면서라도 학교 끌고 간 것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요. 인적 자본. 그래서 이제 선생님 거의 이제 질적 조사 이렇게 보면 결국에 이 사회복지나 교육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근데 인간을 정형화시킬 수 없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나의 개량화된 그 몇 단계의 부류 중에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둘째 줄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특성상 전형적인 실증주의의 입장을 수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영역은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질적 연구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질적 조사의 자료는 단어의 형태로 수집된다. 아까 양적 조사는 숫자로 표시된다고 그랬지요. 숫자로. 그다음에 주관적 동기의 이해, 의미 해석을 하는 상대론적 진리관,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이야. 이것도 노트 정리하셨지요. 저마다 달라요. 주관적이며 둘째 줄 가치지향적이고 연구자의 관점, 편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틀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연구는 비통제적 관찰, 심층적,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비구조적 면접. 또 자료 수집이 개방적이다. 그리고 기억본 척출에 있는 것처럼 자연적 언어를 사용한다. 단어 형태로 자연적 언어를 사용한다. 발견 지향적이고 탐색적이고 서술적이고 귀납적이다. 귀납적인 것도 쓰셨지요? 다 어떻든 간에 다 연출돼서 다 이게 노트 정리를 하셨습니다. 질적 연구는 소규모 분석에 유리하다.
귀납적 접근이니까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귀납. 그래서 소규모 분석, 그다음에 지읍번 주관적 개입, 그래서 일반화가 어렵다. 문제로서는 자료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양적 조사야 그냥 기계적으로 오늘 뭐 정상 분포 곡선도 다루게 했어요.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추어서 수후 미양과 A, B, C, D, F 이렇게 딱 나눠버리면 되지만 여기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사례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상학, 민족학, 뭐 근거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빼고 질적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론의 표집 방법을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했는데, 자, 거기는 종류만 봐줘야 돼. 아니,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는 틀리고 가십시다. 여기 이거다 보면 다른 거 놓치니까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참고 자료로 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인식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에. 거기 실증주의, 해석주의 이 말은 결국에 아까 우리가 양적 조사에서는 논리, 실증주의적 입장으로 가는 것이고 질적 조사는 해석주의 또는 해석학, 현상학적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때문에 실증주의는 맞아,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감히 누가 아니라고 이견이 나올 수가 없죠. 정형화, 일반화가 가능한 데 비해서 해석주의는 상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증주의는 객관성이란 말을 쓸 것이고 해석주의는 주관성이란 말을, 실증주의는 절대란 말을 쓸 것이고 이 해석주의는 상대란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참고 자료로 보시는데 또 이걸 출제하는 아주 그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로 본다면 학문기 때 좀 고통스러워했던, 학문기에 좀 고통스럽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꼬는, 다른 사람 문제 내는 거 틀리면 막 화장실 가서 박수 치면서 웃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이러고 막 화장실 가서 막 웃어, 막 박수 치면서. 이런 그런 사람들이 내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에 역시 7페이지에 보시면 현지조사가, 현장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현장 연구조사. 현장 연구조사는 벌써 감은 오는데 이제 표현만 보신다 뿐이지 감은 오시지요. 현지 출발에 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기억본에 보시면 다른 거는 실사유에서, 첫째 줄 실사유에서 하는, 둘째 줄 사후적 연구 방법이다. 실사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사후적으로 하는 사후적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은 문제 설정이나 가설 형성을 위해 직접 현지에 가서, 거기까지만 줄쳐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직접 현지가 중요하니까. 또 그런가 하면 디귿번도 역시 실제적 과정 및 구조에 중점을 두는, 그게 실제적이라는 말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니을번은 직접적이라는 말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음번에 중요 표시하시면서 현지 조사는 실험적 연구에 가까운 준실험 조사이다. 이건 갑자기 뭔 말일까? 뒤에 실험 연구와 실험 연구를 보통 진실험 연구 또는 진실험 설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진짜 빼버리고. 그와 유사한 것을 과시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실험 연구는 간단하게 말.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는 또는 진실험 연구나 순수 실험 설계는 조사 대상과 비교 대상을 동일한 입장에서 분류해 놓고, 동일한 분류로 해놓고, 그리고 독립변이를 가미해서 독립변이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동일한 입장. 그런데 여기 현지 조사는 그렇게 동일한 입장에서 분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억본에 있는 것처럼 일이 벌어져 버린 집단을 현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일이 없는 집단과 일이 저질러 버린 집단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라고 볼 수 있다 해서 거기 미음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현지조사, 비읍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조사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음, 비읍번 보시고, 시옷번 현실 생활에 가깝다. 그건 뭐 줄로 안 쳐도 되겠고, 이응번 실지 생활에서 다 나와 있죠. 실지 현지 상황에서는, 자, 거기는 알겠는데 변수의 분산이 크다. 변수의 분산.
조사 대상의 성격이 아주 다양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 줄을 쳐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넘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거기 좀 지읒번에 보면 현지 조사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교시적 성격을 갖는다. 교시적. 그래서 우리가 비읍번, 예비조사, 탐색적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 교시적 치읒번을 가지고 비읍번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의 형태로서는 시읍번에 탐색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읒번, 비읍번을 연결시켜서 희읍번으로, 그래서 기역, 니은, 딕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제 컴퓨터는 이렇게 부호를 넣으면 거기까지만 나와. 그 다음에 가로 나가더라고. 그냥 그만 쓴 거예요. 근데 보면 고작 번호만 쭉 내려갔지 단어, 현지, 직접, 실제 뭐 이런 말들을 쓰면서 예비조사 또는 교시적 성격, 탐색적 조사 이런 특이한 거라든지 아니면 진실험 설계보다는 준실험 설계에 가깝다는 표현 이런 정도만이 우리가 기억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례 연구를 위한 조사 전략에서는 제가 사실은 정정히 말씀드려서 임상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글자로는 읽어드리지만 이를 내가 가슴에 가닿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다 해서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아십니까? 사례 연구.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은 일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끌어가는 심층적 연구는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연구의 전략으로는 삼각 측량, 비교, 집중 연루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 보조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 시간은 좀 길었습니다만 참 재미없이 길어졌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아주 중요한 또 출제 범위로서 신뢰도와 타당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